공매 절차에서 돈을 못 받을 수도 있고 우리는 대항력만 인수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물건이 되느냐, 위험한 물건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여러분들 공매 압류 재산할 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항력을 여러분들이 인수하냐 못하냐 이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매 압류 재산으로 낙찰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이 대항력을 만약 인수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 대항력을 없애기 위해서 돈을 더 많이 지불해야 됩니다. 제가 물건을 한번 찾아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매를 정확히 공부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목요일 공매 한번 들어가 보면요. 자, 이런 물건이 있어요. 이런 물건들이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야 될 물건 중에 하나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공매 물건을 보다 보면 여기에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 이거거든요. 자, 여기 이 압류 재산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얘를 클릭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매 압류 재산이라고 하면 이게 되는 겁니다. 뭐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 있을 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는 거는 우리한테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러면 자, 임차보증금 2억 9천만 원이 있는 그런 물건에 대해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물건이 있을 때 쭉 내려보시는 거예요. 내려보시면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봐야 될 것 이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누군가가 지금 낙찰을 받으셨어요. 그쵸? 3억 5,200만 원의 낙찰을 받은 다음에 쭉 다시 갔다가 다시 유찰이라는 게 됐잖아요. 이게 뭐냐? 공매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경매로 따지면 재매각 물건입니다. 한마디로 미납을 해서 다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누군가가 지금 낙찰을 또 받으셨습니다. 언제 낙찰을 받았냐면 23년 9월 21일에 낙찰을 받았어요. 2023년 9월 21일이면 뭐 한 달 반 전밖에 안 됐네요. 자, 이 물건 한번 보시죠. 아마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시세가 그래도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시세 조사를 한번 해보시죠. 전 17동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지금 건물이 100제곱이네요. 100제곱이니까 120B 정도 된다고 하면 약 지금 시세가 12층이 5억 9,500만 원 정도 하나요. 근데 지금은 4억 2천만 원 정도. 한마디로 가격이 지금 꽤 괜찮은 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에서 보면 5억 9,500만 원인데 여기서는 최저 입찰가가 4억 2천이고 아까 낙찰 받으신 분이 4억 9천 정도에 낙찰 받았으면 이 물건은 그래도 싸게 낙찰 받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여기서 쭉 보니까 여기에서도 2022년 8월에 낙찰 받았지만 3억 5천에 낙찰 받았다고 하면 거의 한 2억 싸게 낙찰 받은 거 같은 그런 게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물건들을 일단 뭘 해야 된다? 공매 공부를 제대로 해야 안전하게 투자를 이런 물건은 이제 여기 재산명세라는 걸 보거든요. 재산명세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쭉 한번 보실게요. 여기에서 임차인의 이제 전입 날짜를 가지고 대항력이라는 걸 따져요. 그리고 이 임차인의 전입보다 말소기준 권리가 먼저 있냐 뒤에 있냐를 따집니다. 여기에서 이제 말소기준 권리라는 거는 압류 설정 날짜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서 가장 먼저 설정되어 있는 날을 기준으로 대항력을 따집니다. 여기서 보니까 위임기간 여기가 있고요. 2017년 12월 9일이 지금 가장 빠른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2017년 12월 19일부터 보다 빠르냐 안 빠르냐? 그러면 대항력 있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으면 확정일자 그리고 이 2억 9천이라는 보증금을 다 이 공매 절차에서 받아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같이 이런 압류 재산에서 이제 중요하게 되는 것 이게 되는 겁니다. 돈을 받아가는 순서가 보통 경매에서 보이는 것 그리고 다른 이 압류 설정 날짜거든요. 이 날짜로 인해서 돈을 받아가는 순서를 정해줘요. 그러니까 이 날짜가 빠르면 빠를수록 돈을 공매에서 빨리 받아간다. 그런데 공매는 아까 세금이라고 했잖아요. 세금은
자, 여기서 보면 이 세무서, 광역시, 시청은 세무서는 여러분들이 말하는 국가에 내야 되는 세금, 국세. 시가 있잖아요, 시청은 자, 우리 지방에 내야 되는 세금 있잖아요. 이거를 지자체 세금, 지방세라고 합니다. 이런 세금은요, 이 법정기일이라는 걸로 돈을 받아가는 순서를 정합니다. 그리고 법정기일, 그리고 여기 납부기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 돈을 내세요 라고 시작을 여기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쭉 시작해서, 자, 2023년 1월 25일까지 납부하세요. 그래서 납부 기한이 된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자, 여기 10억인데요. 10억이면 2015년부터 23년까지 거의 한 8년 정도 세금을 거두려고 했고, 일정 길고 납부 기한이 이렇게 긴데, 혹시 이 10억이라는 게 2015년에 2억, 여기에 2억, 여기에 2억, 여기에 2억, 여기에 2억, 여기에서 다 10억 아닌가요? 라고 여쭤보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닙니다. 이 10억은 뭐냐? 확정된 세금이에요. 확정. 그러니까 한마디로 2015년 12월 31일에 확정이 돼서 이 세금을 내세요라고 부과된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 이때부터 세금을 받으려고 안산세무서는 노력을 했습니다. 어디까지? 쭉 하다가 언제까지 계속 내세요 했는데 안 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2015년, 2018년 정도에 이제 압류를 잡은 거예요. 잡고 나서도 계속 내세요 한 법정 기일, 한마디로 납부 기한까지 이렇게 내세요라고 독촉을 했습니다. 다만 이 법정 기일은 무엇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세금의 돈을 받아가는 순서를 결정을 하냐, 이 가장 앞에 있는 날짜로 법정 기일을 정한다. 그리고 이 법정 기일은 자, 세금을 내세요라고 영수증을 낸 날짜, 한마디로 여러분들한테 영수증 날아오잖아요. 고지서가 날아오잖아요. 그 고지서를 세무서나 지자체에서 보낸 날짜가 이 세금이 돈을 받아가는 순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부터 확인을 하는 습관을 잘 들여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시죠. 우리 그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아가는 순서는 2016년 10월 21일, 약 2016년 기준으로 인해서 2억 9천만 원을 받아갈 수 있는 순서가 부과가 됐어요. 그런데 세금은 언제죠? 2015년. 약 얼마? 10억이죠. 그러면 이 물건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지금 4억 7천만 원에 이걸 팔려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누군가가 13억의 낙찰을 받으면, 아까 그 세금 10억짜리 있잖아요. 10억을 세금이 가져가고 3억이 남았고, 이 3억을 누가 가져가요? 임차인이 배분받을 수 있는, 아까 그 첫 번째 거만 봐도 그런 순서가 되는 물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 물건 자체가 얼마에 입찰 들어가고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임차인의 2억 9천만 원은 지금 전부 어떻게 돼요? 인수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물건이다 라는 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물건을 지금 누군가가 낙찰을 받았다는 거는 저런 배분이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돈을 받아가는 순서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부가 안 됐기 때문에 이 물건을 낙찰받았고, 아마 여기 4억 2천만 원 낙찰 받잖아요. 그럼 보증금이 얼마냐? 4,25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런 물건은 미납이 되면 이 4,250만 원이 어떻게 될까요? 네, 여러분들은 날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소중한 보증금을 보호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매로 돈을 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공매가 돈이 돼요.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공매가 가르치는 학원, 그리고 공매를 제대로 공부하는 거나, 그리고 공매에 대한 정보, 이런 게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매는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 법정 기일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계산을 못하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공부를 해야 돼요. 다만 이렇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물건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그리고 투자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난이도가 높은 것까지 공부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팁을 하나 드릴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같이 1000개의 물건 중에 우리 공매 있잖아요. 공매가 1000개입니다. 1000개 중에 300개는 아까 나라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그리고 여러 가지 부동산이고 700개 정도가 세금에 의해서 진행되는 그런 부동산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700개 중에서도 아까 이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물건이 있는 부동산이 약 100개가 안 돼요. 100개가 안 됩니다. 나머지 600개 정도는 이런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없거나 아니면 임차인이 없거나 아니면 소유주가 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단계에서 공매를 접근할 때 제가 쳐본대요. 그러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물건이 아닌 그냥 뭐예요? 아직 임차인이 없는 그런 물건을 여러분들이 접근한다고 하면 투자할 때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런 물건을 접근을 해서 한번 이 공매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공매를 대항력 있는 임차인을 접근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또 다른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재밌는 거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보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 그리고 이 임차인 같은 경우는 공매 절차에서 돈을 받아가야 된다. 자, 이거는 설명해 드렸어요. 그러면 이 임차인이 돈을 받아갈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재산명세라는 거거든요. 자, 재산명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재산명세라는 거예요. 이 재산명세에서 보면 임차인이 돈을 받아간다는 거는 공매 절차에서 배분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돈을 주세요라고 하는 거는 배분을 요구했을 때 돈을 주세요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임차인의 배분 요구 및 채권 신고 현황이라는 문구가 있잖아요. 이거는 뭐냐? 임차인이 제가 이 보증금 받을 게 있으니까요. 돈을 주세요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어디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배분 요구 및 채권 신고 현황이 여기에 있었을 경우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임차인의 정보가 있죠. 그리고 임차인이 전입이 있고요. 대항력 유무를 따지고 이 확정일자 돈을 받아가는 순서를 따지고 보증금 돈을 얼마를 받아갈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배분 요구 돈을 주세요라고 요구했던 부분에 대한 이 서류가 정리되어 있는 이 재산명세에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보고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죠? 돈을 받아간 순서와 권리분석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 뭐냐? 압류재산, 특히 세금에 의해서 진행되는 이런 부동산, 공매 부동산 같은 경우는 압류재산, 공매재산을 보시고요. 그리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라고 하면 이 란을 꼭 봐줘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란을 가지고 배분요구 및 채권 신고 현황이라는 것을 가지고 돈을 받아가는 순서를 따진다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돈을 받아가는 순서는 이 확정일자와 세금 같은 경우는 이 법정결의 앞에 납부 고지서를 영주증을 낸 그 날짜를 보고 확인을 한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걸 알 것 같아요. 자, 만약에 이 정보가 없다. 그리고 이 임차인에 대한 전입만 이렇게 있고 다른 확정일자와 그리고 돈을 받아가는 배분 요구일이 없다라고 하면 이 임차인은 공매 절차에서 돈을 못 받을 수도 있고 우리는 대항력만 인수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물건이 되느냐? 위험한 물건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공매를 그래도 이제는 중수 이상으로 공부하셨던 분들은 여기까지는 다 아세요. 한마디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고 그리고 이 임차인이 돈을 주세요라고 요구를 안 했으면 저기에 채권 신고 현황이라는 배분 요구가 정리되어 있는 곳에 어떤 정리가 안 되었다. 그러면 이 물건은 위험할 수 있겠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 돈을 받아가는 순서에 대한 확정일자와 배분요구일자라는 순서에 대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 법정기일과 따져서 여러분들은 돈을 얼마나 받아갈 수 있는지 없는지가 중세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지금 누가 관리를 할까요? 여기도 공매 담당자가 관리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건만 가지고도 이 돈을 받아가는 순서만 잘해도 약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많은 경험을 해보니까요. 한 2억짜리 아파트에서는 2천, 3천 정도 떼기 이 정도 접근하시면 되고요. 저도 그랬고요. 예전에 2014년에요. 지금도 비슷하더라고요. 그리고 3억, 4억 이상이 되면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는 벌 수 있는 기회가 공매에서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저는 담당자가 저기를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정리를 가끔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잃어버리면 이때는 이제 수익이 어떻게 되냐? 무한대가 돼버립니다. 한마디로 이 정리됐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냐 없냐만 따져보면 이제는 이런 물건은 수익이 무한대로 늘어나 버립니다. 한마디로 내가 입찰 들어가고 싶을 때 입찰 들어가면 되는 그런 물건들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여기에 익숙해져서 그래요. 자, 공매 좀 하셨던 분들도 이게 있어야 뭘 하냐? 권리 분석을 합니다. 이게 어떤 거와 똑같냐? 여러분들이 경매를 보시면 똑같아요. 경매. 자, 경매를 검색을 하시면요. 여기에서 아파트가 있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내 물건이 있다고 하죠. 여러분들이 공매 물건을 검색을 하고 클릭을 했을 때 경매에서는 아마 이걸 많이 봤을 거예요. 이 임차인 현황 이걸 보고 권리 분석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거 같이 공매에서도 똑같습니다. 공매에서도 이제 공매 중수 이상으로 넘어가면은 이 재산 명세를 보시고요. 이 부분을 보고 뭘 하죠? 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돈을 받아가는 순서와 권리 분석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한마디로 이 부분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경매에서 아까 임차인 현황에 정리가 안 된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물건 위험해. 그래서 패스라고 합니다.